여러분, 2026년 새해 첫날 120명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한국GM 세종부품물류센터 하청업체 우진물류 소속 노동자 전원이 2025년 12월 30일 일자로 해고된 겁니다. 20년 넘게 유지되던 고용 승계 관행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노조 설립 5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고 노란 봉투법 시행 불과 2달 반 전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것일까요? 오늘은 As you can 한국GM see, 하청 AI 노동자 adoption 집단 is up 해고 사건을 25%, 통해 and the 한국 trend is 제조업 clearly 하청 moving 구조의 upward.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As 우진물류 노동자들은 왜 노조를 만들었을까요? 임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월급은 평균 250만 원에서 280만 원 수준으로 야간 수당과 초과 근무 수당을 더해야 300만 원을 넘는 정도였습니다. 같은 한국GM 시설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이 8천만 원을 넘는다는 점과 대조됩니다. 근무 형태는 3교대 시스템이었고 주말 근무도 잦았습니다. 한국GM의 생산 일정에 맞춰 부품을 공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교대 근무는 생체 리듬을 깨뜨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연차 사용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인력 부족과 생산 일정을 이유로 연차 사용을 제한했다고 노동자들은 주장합니다. 법으로 보장된 휴가조차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수년간 지속되면서 노동자들의 불만이 쌓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요구해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2025년 7월 4일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회사 측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2025년 10월 노동자들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우진물류가 고용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GM이 사용자라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뒤인 11월 27일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등 기우편으로 해고 통보가 전달됐습니다. 11월 28일에는 폐업 공고와 도급 계약 종료가 발표됐고 12월 31일 근로관계가 정식 종료됐습니다. 해고 시점과 노란 봉투법 시행 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해고, 2026년 3월 10일 노란 봉투법 시행, 그 사이 강역은 2달 반입니다. 노란 봉투법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 원청의 사용자 책임 확대입니다. 하청 노동자라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근로 조건을 지배한다면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파업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 제한입니다. 기존에는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했지만 노란 봉투법은 정당한 범위 내의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합니다. 타임라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5년 7월 4일 노조 설립, 2025년 10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제기, 2025년 11월 27일 해고 통보, 2025년 11월 28일 폐업 공고 및 도급 계약 종료, 2025년 12월 31일 근로관계 종료, 2026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예정. 일각에서는 한국GM이 노란봉투법 시행 직전에 하청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이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만약 법 시행 이후까지 고용을 유지했다면 한국GM을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한국GM이 사용한 방식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조를 무력화하는 전략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청업체와의 계약 종료입니다. 2025년 11월 28일 한국GM은 우진물류의 도급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도급 계약은 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갱신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한국GM은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뿐입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종료할 자유가 있습니다. 우진물류는 이 계약 종료에 저항할 법적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새로운 하청업체 선정입니다. 한국GM은 우진물류를 대체할 새 물류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업무 내용은 똑같습니다. 세종부품물류센터에서 부품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이죠. 장소도 같고 근무 방식도 같고 사용하는 장비도 같습니다. 바뀐 건 단 하나, 회사 이름뿐입니다. 이것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GM은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업체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업체와 계약할지는 한국GM의 자유입니다. 세 번째 단계, 여기가 핵심입니다.
새로운 하청업체는 우진물류 소속이던 120명의 노동자를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유지되던 고용승계 관행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한국 GM 세종부품 물류센터에서는 하청업체가 바뀌어도 노동자들은 그대로 일을 계속했습니다. 새로운 하청업체가 이전 노동자들을 자동으로 고용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이런 관행을 고용승계라고 합니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단지 월급 주는 회사 이름만 바뀌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2025년에는 달랐습니다. 새로운 하청업체는 우진물류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고용 승계가 중단됐을까요? 공식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새로운 하청업체는 우리 회사의 인사정책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의심합니다. 노조가 생긴 것이 결정적 이유였다고요? 네 번째 단계는 책임 회피입니다. 한국 GM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용 승계는 새로운 하청업체의 독립적 판단입니다.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논리입니다. 한국 GM은 우진물류와 계약을 종료했을 뿐입니다. 새로운 하청업체를 선정했을 뿐입니다. 새 업체가 누구를 고용할지는 그 업체의 자유입니다. 한국 GM이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하청업체가 원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하청업체의 생존은 원청과의 계약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 GM이라는 대기업과 계약을 맺는 것은 하청업체에게 생명줄입니다. 새 하청업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명확합니다. 한국 GM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노조원들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조원들을 고용했다가 또 노조 활동이 활발해지면 한국 GM이 자기 회사와도 계약을 끊을 수 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한국 GM은 단 한 명의 노동자도 직접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다. 하지만 120명의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었고 노조는 사라졌습니다. 완벽한 법적 회피 전략입니다. 한국 GM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국 제조업의 하청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한국의 자동차, 전자, 조선산업은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맨 꼭대기에 삼성, 현대차, 한국 GM, LG 같은 대기업 원청이 있습니다. 원청 아래에는 1차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자동차로 치면은 엔진, 변속기, 전장 부품 같은 주요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죠. 1차 협력업체 아래에는 2차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1차 업체에 더 작은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합니다. 2차 아래에는 3차, 4차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피라미드 아래로 갈수록 업체 규모는 작아지고 수는 많아집니다. 문제는 피라미드 아래로 내려갈수록 임금과 근로 조건이 나빠진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약 6,500만 원입니다. 반면 중소기업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약 3,800만 원, 하청업체 노동자는 약 3,200만 원 수준입니다. 같은 제품을 만들고 같은 산업에서 일해도 소속 회사가 다르면 임금이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겁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임금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약 36%입니다. 하지만 제조업 하청 현장에서는 이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원청 입장에서 하청 구조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시켜도 하청 노동자에게는 절반의 임금만 주면 됩니다. 둘째,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하청업체를 늘리고 경기가 나빠지면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끊으면 됩니다. 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부담이 크지만 하청업체와의 계약 종료는 훨씬 쉽습니다. 셋째, 노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은 노조 조직률이 비교적 높지만 하청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고 고용이 불안정하고 노조를 만들면 계약이 끊길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법은 형식적 고용 관계를 중시합니다. 우진물류 노동자들은 우진물류와 고용 계약을 맺었습니다. 따라서 법적 사용자는 우진물류입니다. 한국 GM이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감독하고 근로 조건을 결정해도 법적으로는 사용자가 아닌 겁니다. 이것이 법의 사각지대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 사용자인 하청업체는 힘이 없어서 노동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죠. 결국 노동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한국의 전체 제조업 노동자는 약 450만 명입니다. 이 중 원청 대기업 정규직은 약 80만 명이고 나머지 370만 명이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에서 일합니다. 한국 제조업의 압도적 다수가 이런 구조 속에 있는 겁니다. 한국 GM의 하청 갈아치우기는 새로운 전략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이 수십 년간 사용해온 노조 무력화 방법입니다. 네, 과거 사례들을 보면 패턴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문제입니다. 2000년대 초반 현대차 울산 공장에는 수천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현대차 정규직과 똑같은 조립 라인에서 일했습니다. 같은 차를 만들고 같은 작업복을 입고 같은 시간에 출퇴근했습니다. 하지만 소속은 달랐고 임금 차이는 2배 이상이었습니다. 2003년부터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의 대응은 강경했습니다.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새 업체를 들여왔습니다. 새 업체는 이전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2010년부터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년 만인 2022년, 대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대차를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한 겁니다. 불법 파견이라는 판결이 나왔고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 수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한국 GM 사건의 앞으로의 판결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선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 사이 노동자들이 겪은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2007년 이랜드그룹 계열 할인마트 홈에버에서 일어난 사건도 유사합니다. 홈에버는 매장 직원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했습니다. 2007년 6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회사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노조에 가입한 비정규직 노동자 350명을 해고했습니다. 이유는 계약 기간 만료였습니다. 노동자들은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홈에버 매장을 점거하고 511일간 싸웠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시민사회의 지지도 받았습니다. 결국 일부는 복직했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 상태로 남았습니다. 가장 조직적이고 악랄했던 사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어진 유성기업 사건입니다. 유성기업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견기업입니다. 2011년 유성기업 노조가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회사는 전문 용역 업체를 고용해 노조 파괴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는 회사에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공했습니다. 노조 간부를 미행하고 사생활을 감시하고 가족에게 압력을 넣고 어용 노조를 만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파업은 4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 과정에서 노동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2016년 3월 한광호 노동자는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뒤 또 다른 징계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그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2015년 법원은 유성기업 회장과 임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회장은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받았고 일부 임원은 벌금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가벼운 처벌이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첫째, 노조 결성 직후 회사가 강경하게 대응합니다. 둘째, 하청 변경, 대규모 해고 같은 극단적 방법을 씁니다. 셋째,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우회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넷째, 설령 법원에서 져도 처벌은 가볍습니다. 다섯째, 법적 해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2026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됩니다. 과연 이 법이 한국 GM 같은 사례를 막을 수 있을까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합니다. 2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직접 고용한 사람만 사용자였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봅니다. 한국 GM 사례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진물류 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 우진물류와 고용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 GM이 근무시간, 업무량, 작업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이 경우 한국 GM도 사용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용자로 인정되면 노동자들은 한국 GM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 GM이 이를 거부하면 부당노동 행위가 됩니다. 3조 개정안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합니다. 기존에는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당한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우려를 제기합니다. 첫째, 하청 갈아치우기는 계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란 봉투법이 시행되어도 원청은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으니까요. 새로운 하청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원청의 자유입니다. 원청이 새 업체에 이전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명시적 지시 없이 암묵적으로 압력을 넣는다면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둘째, 입증 책임의 문제입니다. 노란 봉투법이 시행되어도 노동자들이 원청의 실질적 지배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을 원청이 정했다는 것, 업무 지시를 원청에서 받았다는 것, 작업 방식을 원청이 결정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문제는 원청과 하청이 형식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문서상으로는 모든 지시가 하청업체에서 나온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국GM 담당자가 직접 지시했더라도 문서에는 우진물류 관리자가 지시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셋째, 시간의 문제입니다. 법적 다툼은 오래 걸립니다.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칩시다. 1심 판결까지 보통 1년에서 1년 반이 걸립니다. 항소하면 2심에서 또 1년,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또 1년, 총 3년에서 4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앞서 본 현대차 사건처럼 1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일자리가 없습니다. 수입이 없습니다. 일부는 다른 일자리를 찾을 겁니다. 그러면은 소송을 계속 진행할 동기가 약해집니다. 결국 소송을 포기하거나 회사가 제안하는 낮은 금액의 합의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법 적용 범위의 문제입니다. 노란봉투법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시행 이후의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한국GM 사건은 2025년 12월 31일에 해고가 완료됐습니다. 법 시행 이전입니다. 노란봉투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을까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일부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는 새로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해고라는 사실 행위가 법 시행 전에 완료됐으므로 소급 적용은 어렵다라고 봅니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집행 시스템과 처벌 수준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 즉각적인 임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부당 노동 행위가 의심되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가 즉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조원을 해고했다라면 일단 복직시키고 나중에 법적 판단을 하는 시기입니다. 둘째,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부당 노동 행위로 유죄가 확정되면 경영자는 실제로 징역형을 살아야 합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는 재발을 막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셋째, 노동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하청 구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의심스러운 하청 변경이 있으면 즉시 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처럼 노동자가 신고해야만 움직이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넷째, 고용 승계 의무화를 검토해야 합니다. 하청업체가 바뀌더라도 기존 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겁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한국GM 사건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 사건이 한국 노동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진물류 노동자들은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에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 소송에서 노동자들은 한국GM을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제기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성 해고라는 주장입니다. 한국GM과 우진물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는 정상적인 사업상 결정이었고 노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2026년 하반기, 늦으면 2027년 이후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차 사례처럼 10년 이상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사이 노동자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0일 노란 봉투법이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의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형식적 고용관계를 중시했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후에는 실질적 지배력을 더 중요하게 볼 것입니다. 우지물류 사건이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번째 중요한 테스트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이 한국GM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지 하청 갈아치우기를 부당 노동행위로 볼지가 향후 유사 사건의 선례가 될 것입니다. 만약 법원이 한국GM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자들은 복직할 수 있고 밀린 임금과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GM은 부당 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대기업들에게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법원이 한국GM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노란봉투법의 실효성에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계속 같은 방식으로 노조를 무력화할 것입니다. 하청 갈아치우기는 여전히 유효한 전략으로 남을 겁니다. 한국GM 사건을 계기로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첫째, 고용승계 의무화입니다. 프랑스는 기업 양도 시 고용승계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나 업무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더라도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은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새로운 사업자는 이전 노동자들을 같은 조건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독일도 사업 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이 양도되면 고용관계도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청업체가 바뀌더라도 노동자들의 고용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둘째, 부당노동행위 처벌 강화입니다. 현재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의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대기업에게 2천만 원은 큰 돈이 아닙니다. 처벌 수위를 높이고 징역형을 실제로 집행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또한 회사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셋째, 노동부 감독 강화입니다. 현재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약 1,500명으로 전국 사업장 240만 개를 감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로감독관을 대폭 늘리고 특히 대기업의 하청 구조에 대한 전문 감독팀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옵니다. 한국 노동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임금 노동자 중 정규직 비율은 64%입니다. 10년 전인 2014년 67%에서 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등 전통적인 고용관계가 아닌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업자로 분류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플랫폼 노동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카카오티 같은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모호합니다. 노동자인가? 사업자인가?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GM 같은 전통적 제조업 하청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노동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영역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국GM 세종부품물류센터 하청 노동자 120명의 집단 해고 사건은 한국 제조업 하청 구조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20년 넘게 유지되던 고용 승계 관행이 노조 설립 5개월 만에 깨졌고 노란봉투법 시행 불과 2달 반 전에 해고가 이뤄졌습니다. 이 사건은 원청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실질적 권한은 모두 행사하고 하청 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구조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지만 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효성 있는 집행, 강력한 처벌, 지속적인 감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GM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지, 노란봉투법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카툰경제학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